안녕하십니까.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쌤입니다. 예, 오늘은 눈이 내린 날 광태산 휴양림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눈이 오면 유명 출사지마다 아름다운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광태산 하면 가을에 단풍과 어우러지는 이단폭포를 찍으러 오는 곳인데요. 이렇게 소복히 눈이 쌓인 계곡을 한번 찍고 싶어서 여기 광태산 계곡에 왔습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는 아름다운 폭포가 하얗게 눈이 내린 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소니 알파7 R5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알파7 마크5 과연 어디까지 카메라가 진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인데요. 소니의 알파 시리즈 최신 기종인 알파7 R5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소니 알파7 R5를 풍경사진가의 입장에서 풍경사진가의 시각으로 얼마나 우리 풍경사진에 적합하게 세팅이 됐는지,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발전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새로운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 매우 궁금해지는 점인데요. 과연 풍경사진에 얼만큼 진보된 능력을 보여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소니에서 알파7 R5가 나온 이후에 카메라 리뷰를 부탁을 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풍경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알파7 R3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알파7 R5로의 그런 전환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파7 R4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화소수가 같기 때문에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알파7 R3를 쓰면서 R4를 쓰면서 느꼈었던 것들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요번에 R5에서 많이 개선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풍경사진가라면 역시 알파7 R5의 위력은 충분히 인식할 만한 하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저만 해도 알파7 R3의 4200만 화소면 굉장히 큰 화소수고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는데 그 화소수가 모자라서, 즉 해상도가 모자라서 아쉬웠던 적은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조금 더 큰 화면을 프린트를 해야 될 때, 그래서 조금 더 큰 해상도가 필요할 때 우리 풍경사진가들은 늘 해상도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알파7 R4부터 6100만 화소의 거대한 그런 화소수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해상도에 맞는, 즉 레졸루션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R 시리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플래그십 바디인 알파1을 제외하고는 S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R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적인 역할을 하는 M 시리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고를 때 과연 나한테 적합한 카메라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영상 쪽에 조금 치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S 시리즈를 많이 구입을 하셨고, 역시 풍경사진가나 광고사진가들, 즉 크게 프린트를 해야 되고 큰 해상도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R 시리즈를 선택을 하셨었고, 또 사진도 어느 정도 찍고 영상도 어느 정도 찍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M 시리즈를 주로 구입을 하셨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던 알파7 M4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이브리드적인 요소가 강해서 스틸 카메라에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가 있고, 또 영상은 또 말할 것도 없이 크리에이티브 룩이 들어가면서 아주 영상미를 높인 그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역시 R 시리즈는 우리 풍경사진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디입니다. 일단 해상도가 크다라는 것, 6100만 화소의 그 큰 해상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정교한 디테일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얀 눈밭에 왔었어도 한 올 한 올의 그런 그 디테일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게 하려면 큰 해상도는 필수적입니다. 큰 해상도로 찍고 또 어느 정도 작은 액자 사이즈로 프린트를 했을 때 그 샤프니스와 해상력과 선예도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테니까요. 또한 저희 같은 풍경사진가가 아닌 광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월드컵에도 빌딩 전체를 우리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커다랗게 프린트를 해야만 할 때, 그럴 때 큰 해상도의 카메라 센서라면 풍경사진가뿐만 아니라 광고사진가 여러분들, 상업사진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카메라일 것입니다. 그 큰 해상도를 떠나서 또 어떤 면이 우리 알파7, R5에 적용이 돼서 녹아들었는지, 오늘은 제가 풍경사진가의 입장에서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에 알파7, R3나 4를 쓰셨던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니 알파7, R5에 와서 우리 풍경사진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반길 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틸트 액정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하 밑으로만 움직이는 이런 틸트죠. 위아래만 움직이는 틸트 방식이 우리 사진가들한테 필요한 액정의 작동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셀카를 찍어야 된다거나 자기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열어서 내 모습을 모니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해서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스위블이라는 기능이 필요했죠. 근데 우리 사진가들한테는 스위블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구도를 잡은 곳에 화면이 이 렌즈의 가운데 중심인, 즉 센서의 중심인 광축을 기준으로 구도를 봤을 때 가장 적당한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옆쪽으로 스위블이 돼서 이 옆쪽으로 모니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의 정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 옆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위블 방식은 우리 풍경사진가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런 스위블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위블 기능에 대한 또 아쉬움이 많았었는데요. 비로소 R5에 와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를 내려서 로우 앵글로 할 때, 로우 앵글로 한다 그런다면 이렇게 밑으로 화면을 내려서 볼 수도 있고, 또 하이 앵글이라면 이런 식으로 앵글을 높여서 볼 수도 있게끔, 그래서 이런 틸트 기능에다가 이 스위블까지 겸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가장 우리 풍경사진가들한테 아쉬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 세로 모드에서 촬영을 할 때 액정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뭐 예를 들면 삼각대를 낮게 해서 로우 앵글로 찍어야 됐을 때 이 액정이 이렇게 보여주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옆으로 숙여서 모니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고생스러움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7, R5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이 스위블까지 4가지 축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로우 앵글일 때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소니 알파7 R3에서는 포커스 포인트가 약간 하얀색으로 아니면 회색빛으로 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눈에 왔을 때 포커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헷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알파7 R5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포커스 포인트가 빨간색으로 되니까 굉장히 신성도 좋고 이 조그 셔틀로 움직임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커스 포인트를 어디 부분에다 놓을지 정확하게 알고 촬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알파7 R5에 와가지고는 훨씬 더 좋은 느낌입니다. 소니 알파7 R5에 와서 또 좋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LCD 액정의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 풍경사진가들은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꼭 화면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LCD를 보면서 내가 찍은 장면을 꼭 모니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을 담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LCD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확대를 해서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두 번째는 심도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재생을 하고 나서 액정을 터치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있어서 그동안에는 터치를 해도 좀 시간이 좀 굼뜨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알파7 R5에 와가지고는 촬영을 타락만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배율로 확대가 되고 디테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고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된 상태에서 재생 모드일 때 여기 있는 확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커서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었다면 이번에는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렇게 두 번 터치를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확대 비율대로 확대를 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확대해서 내 촬영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줌인도 가능하고 이렇게 줌인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알파7 R5에 와서 굉장히 좋아진 점이죠. 알파7 R5에 들어오면서 또 좋아진 점이 있다면 메뉴 세팅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를 쓰셨던 분들은 소니에서 조금 제일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메뉴 세팅이 단계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고 현재 내가 몇 페이지에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죠. 물론 마이 메뉴를 통해서 내가 즐겨 찾는 메뉴들은 얼마든지 세팅을 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마이 메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그에 비해서 이번에 알파7 R5에 와가지고는 메뉴 세팅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모든 세팅이 한 번에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 뭐 조리개, 그 다음에 ISO 수치라든지 또 로 파일로 찍든지 JPG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화면 화질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노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이트 밸런스는 어떤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뉴의 세팅도 기존에 좀 복잡하게 돼 있었던 것들이 루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내가 편하게 커서를 통해서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메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터치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진 것이 이제 메뉴 첫 번째 버튼에서 기본에 해당되는 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판형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는 3대2 비율과 16대9 비율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4대3 비율과 1대1 비율이 추가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을 때 뭐 햇살브라드라든지 아니면 중형 판형 카메라들의 포맷은 4대3과 1대1 비율이 있죠. 그 비율대로 내가 찍고 싶어졌을 때 기존에는 3대2와 16대9 판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촬영 이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서 크롭이나 트리밍을 통해서 구성을 했다면
지금은 3대1와 16대9는 기본이고 거기에 4대3과 16대9 화면 비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찍을 때부터 뭐 1대1로 비율로 찍고 싶다. 그렇게 1대1로 하게 되면 액정에 보이는 그 판형이 1대1로 바뀌고 이렇게 모니터뿐만 아니라 뷰파인더를 봤을 때에도 1대1 비율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구도 구성을 잡을 때 훨씬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풍경사진가라면 3대2 비율만 찍지가 않죠. 뭐 1대1 비율로도 찍고 4대3 비율로도 찍을 때 판형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 구도 구성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졌습니다. 기존에 리모트 셔터기로 촬영하셨던 분들이 이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트 셔터기는 썼습니다만은 만약에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찍는다거나 할 때에는 리모트 셔터기가 필요 없었죠. 하지만 30초 이상의 장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이런 리모트 셔터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메라에서는 기존에는 30초까지만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30초까지 셔터일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촬영을 해줬죠. 그래서 카메라에 30초 이상이 되는 벌브샷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셔팅을 위해서는 이렇게 리모트 셔터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알파7, R5에 와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리모트 셔터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벌브 셔터에 내가 몇 초까지 벌브를 할 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900초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즉 15분까지는 벌브 셔터 타이밍을 두어서 벌브를 내가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겨울철에 손도 곱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커넥터를 찾아서 커넥터를 하고 촬영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번거로울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알파7, R5에는 더 이상 리모트 셔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벌브 모드로 촬영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셔터 스피드를 계속 돌리다 보면 30초 이후에 벌브가 나오게 되죠. 벌브가 나오게 될 때 내가 벌브 타이밍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벌브 타이밍인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지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꾹 누르고 있던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리모트 셔터키를 썼던 건데요. 현재 이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촬영 메뉴에 네 번째 칸에 노출과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1번 노출에 되게 되면 벌브 타이머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브 셔터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벌브 타이머 켬을 하고 그 밑에 노출 시간을 최종 900초까지 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최대 900초까지 내가 지정해서 벌브 타이밍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소니 알파7, R5의 풍경사진에서의 능력을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보되고 또 발전된 내용들과 함께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최대 성능을 발휘한다면 풍경사진 찍는 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해상도의 레졸루션의 R, 그 중에서도 최신 버전의 소니 7 R5의 풍경사진에서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해상도가 크다라는 것은 풍경사진의 디테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6100만 화소의 넓은 해상도와 이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IR 센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이 IR 센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늘진 곳이나 밝은 곳이나 그때그때 풍경에 어울리는 그때그때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색감을 표현을 해주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가장 큰 진보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소니 알파 미러리스 알파7 R3와 R4에 이어서 R5에 오면서 풍경사진이 훨씬 더 편해졌고 또 앞으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야경이라든지 오로라 사진이라든지 또 별계적 사진이라든지 은하수 사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비추가 주목됩니다. 넓은 해상도와 함께 또 궤조도 많이 좋아져서요. 현재 알파7, R5는 15단계의
개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토포커스의 능력도 좋아져서 마이너스 4 EV에 아주 저조도에서의 포커스 검출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야경 촬영에서 오토포커스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티브의 포토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고요. 네, 여기 광태산 계곡에서 소니 알파7 R5를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되는 그런 알파7 R5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